우리 지난 시간까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사실상 세 가지 수단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공개시장 조작,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었고, 이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이제 국채를 사고 팔아서 지급준비금에 영향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본원 통화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통화 승수라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통화량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결국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이나 이런 통화정책 수단을 이용해서 변화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수단은 디스카운트 랜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중앙은행이 민간은행한테 자금을 빌려주는 그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급준비금 중에서 borrowed reserve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디스카운트 랜딩에 의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완벽하게 그 크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반면에 디스카운트 랜딩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자율을 정해놓는 것이고, 실제 얼마나 빌려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은행들이 결정하는, 그래서 본원 통화 조절이나 본원 통화 조절의 완벽하지는 못한 그런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지급준비율, 법정 지급준비율 자체를 중앙은행이 바꾸는 것인데, 이것은 본원 통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통화 승수에 영향을 줘서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한 얘기는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이든 뭐든 하여튼 간에 수단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통화량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분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실제 세상을 보면 중앙은행이 사실상 여러분들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번 달에 본원 통화를 얼만큼 증가시켰다, 뭐 공개시장 조작을 얼만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것은 이번 달에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다, 올렸다, 내렸다, 이 얘기가 나오지 통화량이라든지 뭐 본원 통화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신문에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중앙은행이 하는 것은 이자율을 뭔가 하여튼 조정하는 것이지 통화량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중앙은행이 실제로 이자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즉 공개시장 조작이라든지 디스카운트 랜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자율에 어떻게 중앙은행이, 다시 말하면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거시 시간에 그냥 뭐 IS 곡선, LN 곡선 또는 뭐 화폐 수요 공급해갖고 공급 곡선을 이렇게 이동시키면, 또는 LN 곡선을 이동시키면 이자율이 변한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아주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어요. 실제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준금리라고 얘기하고 어떤 금리다라는 걸 아주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보면 리포라고 하는 즉 환매조건부 채권, 이 금리를 7일짜리를 가지고 기준금리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콜금리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조금 바뀌었고, 하지만 사실은 콜금리와 이 리포금리가 거의 비슷해요. 따라서 그냥 우리 앞으로 수업 시간에는 그냥 콜금리라고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이 교과서에서는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신문 같은데 미국의 통화정책이나 뭐 미국 페드의 어떤 뭐 금리를 올리느니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거기에 이자율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는 거예요.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는 건 뭐냐? 페더럴 펀드 마켓이라는 데서 결정되는 이자율이에요. 그럼 페더럴 펀드 마켓이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워왔던 지급준비금에 대한 시장이 페더럴 펀드 마켓이에요. 즉
은행들이 있어서 지급준비금을 반드시 보유해야만 하는 그런 은행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우리가 가서 거기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지는 못하고 은행들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는, 우리가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볼 때 다른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돈 또는 다른 은행에게 빌려주는 돈이 은행의 부채나 자산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페더럴 펀드 마켓에서 빌리고 빌려주는 돈이 그 중에 일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 페더럴 펀드 마켓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하루예요. 그래서 이 페더럴 펀드 마켓은 미국 같은 경우에 페더럴 펀드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시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슷한 시장은 콜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 결정되는 이자율이 이제 시장의 이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오버나잇 인터뱅크 레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버나잇이라는 말은 밤 사이에, 그죠? 만기가 하루. 인터뱅크라는 것은 은행들끼리의 은행 간의 시장, 은행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페더럴 펀드 마켓이 될 거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정확한 의미에서 똑같은 페더럴 펀드 마켓은 없어요. 그 대신에 콜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페더럴 펀드 마켓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미국의 페더럴 펀드 마켓은 인터뱅크 마켓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콜 시장은 은행들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도 참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참가를 못해요. 우리는 콜 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지 못하는데 금융기관들은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증권회사, 뭐 자산운용회사 이런 데들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콜 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줄 수가 있어요. 역시 만기는 대개 하루짜리 정도로, 무담보로 하루짜리로 돈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운용사가 뭐 이를테면 고객들이 가입한 고객들이 펀드에 가입한 자금을 모아가지고 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오늘 주식을 샀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사지 말고 내일 사자. 그래서 그러면 하루 동안 그 돈을 그냥 금고 속에 썩히고 있으면 손해니까 이걸 콜 시장에서 운영을 해요. 콜 시장에서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하루 동안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다음날 받으면은 그걸로 이제 주식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하루짜리니까 이자가 얼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워낙 거액이면 이게 하루에 뭐 1,000억이다 그러면 1%만 해도 얼마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루짜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이제 하는 일은 사실은 매달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미국에는 여기 FOMC라고 하는 데서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라고 하는 데서 우리나라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뭘 결정해요? 기준금리라는 거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것은 기준금리의 목표를 결정을 해요. 타겟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FOMC에서 하는 것은 타겟을 결정하는 거예요. 즉 앞으로 이제 뭐 12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중앙은행이 하는 것은 그 금리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치를 설정하면 시장에서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을 해서 그 목표치와 유사하도록 조절을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목표치에 가깝게 가도록 본원 통화의 양을 또는 지급준비금의 양을 조절을 해서 가급적이면 목표치로 했던 타겟과 실제 균형 이자율이 비슷하게 가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이 이 목표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약간의 차이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드니까. 그렇지만 가급적 그 수준에 비슷하게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전에 얘기한 중앙은행의 세 가지 이 정책 수단이 이자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어제 본 거는 사실은 통화승수를 유도하고 이러면서 통화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자율에 어떻게, 특히 단기 이자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서 단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이자율을 의미를 해요. 따라서 만기가 하루짜리니까 단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시장을 봅시다. 페더럴 펀드 레이트 결정되는 또는 콜 금리가 결정되는 이 시장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그냥 교과서에 나온 대로 페더럴 펀드 레이트, 페더럴 펀드 마켓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냥 콜 시장이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시장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뭔가 수요와 공급이 있어서 그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페더럴 펀드 마켓을 분석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페더럴 펀드 마켓에서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먼저 도출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수요 곡선부터 봅시다. 자, 이게 페더럴 펀드 마켓이에요. X축에는 이자율이 들어갈 것이고, 이것을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고 이렇게 합시다. 또는 콜 금리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X축에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페더럴 펀드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지급준비금에 대한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양이 표시하니까 리저브의 크기가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겼을까? 수요 곡선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수요 곡선처럼 일단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그려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하향할까? 이자율이 높으면, 자,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갖고 있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법정 지급준비금이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금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법정 지급준비금이 있고, 또 하나는 초과 지급준비금이 있었어요. 그죠? 액세스 리저브라는 게 있었어요. 자, 우리가 초과 지급준비금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초과 지급준비금이 물론 그 양이 크지는 않지만 은행들이 일정 부분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 초과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초과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일종의 뭐예요? 보험 형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금 인출이 더 많았다면, 사람들이 예금을 더 많이 찾아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돈을 내줘야 되니까 법으로 정한 것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일종의 보험 비슷하게 조금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게 초과 지급 준비금이에요. 근데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을 은행들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 한국은행의 계좌에 예치를 해놓거나 아니면 은행의 금고안에 시제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둘 다 이자를 안 줘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에 돈을 맡겨놔도 한국은행이 이자 지급을 하지 않고 은행 금고안에 들어있는 돈은 당연히, 현금은 당연히 이자가 없겠죠.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 이자율이 굉장히 높으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초과 지급준비금을 가급적이면 작게 가지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딴 데 빌려주면 그만큼 더 많은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페더럴 펀드 마켓에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굉장히 높다. 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은행 간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이자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다른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자기가 초과 지급준비금은 아주 정말 조금만 가지고 있고 내지는 거의 안 가지고 있고 그것을 초과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 대신에 다른 은행한테 빌려주면 이자 수입을 많이 받을 테니까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한 수요량이 굉장히 작을 거예요. 반면에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졌다. 거의 0%로 갚버렸다. 그러면 다른 은행한테 빌려줘도 받게 되는 이자 수입이 작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과 지급준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할 거예요. 즉 이자율과 지급준비금의 크기는 서로 반비례하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아향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가 되면 이자를 지급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초과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갖다 놔봤자, 예치를 해봤자 한국은행이 이자를 한 푼도 안 줘요. 근데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일정 부분 수준이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을 해요. 즉 은행의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미국의 페드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있어요. 그 이자율을 우리가 IER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자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수요량은 점점점 늘어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만들어질 텐데, 일단 이 수준이 되면 이제 중앙은행이 여기에 대다가 이자를 지급을 해요. 여기서는 이자를 지급 안 하다가 여기서는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수요 곡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페더럴 펀드 레이시, 이 Y축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의미를 해요. 페더럴 펀드 레이시, 균형 페더럴 펀드 레이시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이 이자율보다 더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은행한테 빌려주면 이만큼을 받게 되고, 내가 그냥 한국은행에 넣어놓고 있으면 이만큼을 받게 되니까 이 수준의 이자율에서는 다른 은행에 빌려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 한국은행이 그냥 중앙 페드에 그냥 예치를 해놓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이자율 자체가 일종의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하한선을 만들어줘요. 균형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로워 리미트를, 하한을 갖다가 설정해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이 될 텐데, 밑에 중앙은행이 이렇게 이자율 하나를 딱 해놓고 나면 이 이상으로는 균형 이자율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내려가는 순간 다른 은행한테 빌려주면 손해가 되니까 오히려 그래서 하한선을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다가 이 수준에 이르게 되면 수평선으로 변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한 중앙은행이, 미국 같은 데 중앙은행이 이 이자율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의 목표보다 1% 정도, 예를 들면 밑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딱 고정되어 있는 숫자라기보다는 한 100bp 정도 기준 타겟보다 100bp 정도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여기서 꺾이는 게 아니라 밑으로 그냥 쭉 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요예요. 뭐에 대한 수요? 지급준비금에 대한 수요 곡선을 나타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곡선을 봅시다. 이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얘기는 했었어요. 일부 사람들이 여기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좀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은행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한국은행에 그냥 돈을 갖다 막혀놓고 있으면, 그리고 한국은행이 그것을 예를 들면 예금의 10%만큼 지급준비금을 반드시 가지고 와서 내 금고에 넣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급준비금이 사람들이 예금 인출을 해가, 지급준비금이라는 것은 예금 인출에 대비하는 것인데, 만약에 사람들이 예금을 찾으러 왔을 때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그때 급하게 다른 데서 빌렸으면 되지 않느냐, 뭐 예를 들면 페더럴 펀드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딴 방법으로 돈을 빌렸으면 되지 않느냐. 내가 예금 인출에 대비하지 않고 그냥
은행 안에 돈을 지급준비금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그런 은행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일정 부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은행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 적정한 수준을 자기가 결정하면서 되는 거지. 너무 적게 가고 있으면 은행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망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한국은행이 와가지고 중앙은행이 와서 너는 몇 퍼센트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법정 지급준비율이 더 높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왜? 이자를 하나도 못 받으니까. 그 돈 딴 데 운용을 하면 그만큼 이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암묵적인 세금의 형태도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나라들이 지급준비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이자를 지급하는 법이 통과가 돼서 2011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사이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시행 시기를 당겨가지고 2008년부터 이자를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논의가 아주 일부에서 아직 조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은행에서 이자 지급하지도 않고,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딱 한 번 그냥 일시불로 한 번 이자를 준 적은 있어요. 그 외에는 이자를 아직까지는 지급하고 있지를 않아요.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급준비금 제도라는 게 은행에서 이제 예금 인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인데, 갑작스런 예금 인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인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그 수준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법이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조금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실제 이 지급준비금 제도를 폐지한 나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카나다라든지 뭐 이런 몇 개의 나라들은 지금 법정 지급준비금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것이 폐지가 되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을 봅시다. 공급을 보면 우리가 공급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급준비금에 대한 공급은 누가 결정을 해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결정을 한다 그랬죠. 그죠?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non-borrowed reserve라고 하는 공개시장 조작에 의한 지급준비금과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랜딩에 의한 지급준비금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먼저 중앙은행이 디스카운트 랜딩에 적용되는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하는 이자율을 어떤 수준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을 우리가 ID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실제로 중앙은행이 ID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아까 다시 돌아가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 목표치, 타겟이 있으면 그 타겟의 한 뭐 100bp나 뭐 이런 정도 밑으로 IER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ID는 반대로 타겟보다 한 1%포인트 정도 위쪽으로 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타겟이 3%다 그러면 이거는 한 4%, 이건 한 2%, 뭐 꼭 4%, 2%가 아니라 그거는 달라질 수도 있고, 내가 정확하게 미국에서 몇 퍼센트 포인트로 하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대략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로 해서 타겟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자, 중앙은행이 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공급하는 지급준비금의 크기는 페더럴 펀즈 레이트하고는 사실은 상관없이 결정이 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기본적으로 수직선의 모습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 이 수직선의 이 크기는 뭘 얘기를 해요? 지급준비금 중에서 공개시장 조작에 의한 non-borrowed reserve의 크기를 의미를 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이 이 ID라고 하는 디스카운트 레이트보다 더
더 높은 수준의 어딘가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만약 균형 시장 금리가 더 높은 수준에 결정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이 한국은행한테 가서 ID라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다가 다른 은행에 돈을 빌려주면 더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균형 시장 금리가 이거보다 더 높다는 얘기는. 그죠?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서 여기다 빌려가지고 여기다 빌려주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물론 그런 일은 발생하지가 않겠죠. 따라서 이 ID라고 하는 것은 균형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상한선을 만들어줘요. 균형 시장 금리가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요 놈이 하한선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놈은 상한선을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은 앉아가지고 요 놈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은행들이 와서 이 이자율로 돈을 빌려가려고 할 때 무한대로 대출을 해주게 돼요. 그 얘기는 공급곡선이 이 시점부터는 이제 수평선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공급곡선은 이렇게 꺾인 선이 되고 수요곡선은 이와 같은 식으로 꺾인 선이 될 것이고, 이때 균형 시장 금리는 균형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점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 균형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요놈과 요놈의 사이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자, 이 점에서 보면 이 점에서 전체 지급준비금은 전체 시장의 지급준비금은 뭐하고 같아요? Non-borrowed reserve하고 같아져요. 그 얘기는 이 시점에서는 디스카운트 랜딩의 크기는 0이라는 뜻이 되죠. 아무도 은행에 가서 중앙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 은행들한테 다른 은행에 가면 이 이자율을 빌릴 수 있는데 중앙은행에 가면 이만큼의 높은 이자를 줘야 돼요. 아무도 중앙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지를 않아요. 다른 은행에 가서 빌리지. 그죠? 이 점에서는 은행들이 빌리려는 수요와 은행들이 빌려주려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넘버로드 리저브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은행들 간의 거래만 이루어지고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디스카운트 랜딩은 0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이 아니라 사실은 이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놈은 여기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시시각각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저기 ATM기에 가서 예를 들어 돈을 찾았어요. 그럼 예금 인출이 들어간 거죠. 그죠? 예금 인출이 발생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지급준비금을 덜 가져도 돼요. 그죠? 덜 가져도 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다 예금을 했어요. 예금을 하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돼요.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이놈이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ATM 가서 10,000원 찾아갖고 이게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많은 큰 기업들이나 또는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왔다 갔다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수요 곡선이 어떤 모양을 갖게 되냐면 이런 식의 모양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균형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얼마가 되겠어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니까 이 점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이 점에서의 균형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이만큼이 되겠죠. 그것은 디스카운트 레이트하고 같아질 거예요. 그렇죠? 수요곡선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해서 수평선인 이런 부분하고 교차하게 되면 그때의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디스카운트 레이트하고 같아질 것이고,
그렇지만 수요곡선이 아무리 오른쪽으로 이동해봤자 균형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겠죠. 반면에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번엔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해서 수요곡선이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균형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점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이때의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IER하고 중앙은행이 은행한테 지급하는 이자율하고 같아지게 될 거예요. 하한선을 만들어 놓는 거죠. 아무리 왼쪽으로 이동해도 이거보다 균형 이자율이 더 낮아질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그림은 수요와 공급이 일반적으로는 수직선의 N 공급 곡선과 우하향하는 부분의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이자율이 성립이 되는 게 99.9%의 확률이지만 어떤 때 가끔씩은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보통 때 이런 일은 생기질 않아요. 위기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상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일들이 가끔 생길 수가 있지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이런 이 사이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중앙은행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이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원래 균형이 여기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었어요. 이게 현재의 균형 이자율이라고 합시다. 이때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이를테면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들였다고 합시다. 국채를 사들였어요. 국채를 사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지급준비금이 은행한테 늘어나겠죠. 그죠? 그 얘기는 수요곡선이 움직여요? 공급곡선이 움직여요? 공급곡선이 움직이겠죠.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는 경우에는 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 이동해서 공급곡선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균형 이자율은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될 것이고 이때 새로운 균형 이자율은 과거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이때 다시 한번 중앙은행은 국채를 사고 파는 양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non-borrowed reserve가 이동하는 폭, 이 폭을 중앙은행이 정확하게 컨트롤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공급곡선을 정확하게 얼만큼 움직이냐 하는 걸 중앙은행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움직일 수도 있고 많이 움직일 수도 있고. 반대로 국채를 파는 경우에는 이제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균형 이자율이 더 높아질 거예요. 이와 같이 공개시장 조작은 국채를 팔 때는 국채를 사들일 때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자율을 낮추고 국채를 팔면 왼쪽으로 이동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공급곡선, 원래 수요곡선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아주 이상하게 이런 데서 겹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때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가지고 수요곡선,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원래 균형이 여기였으니까 이걸 빨간 선 쪽으로 조금 이동시켜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겠죠. 균형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이거 하고 원래 여기였는데 그 상태에서 변화가 없게 되겠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의 공급 곡선이 어디에서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균형 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원래 공급 곡선이 교과서에 나온 대로 이런 상태로 겹치고 있었다. 수평선인 수요 곡선 부분하고 겹치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봤자 역시 균형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되겠죠. 그렇지만 뭐 이런 경우는 하여튼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실제로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자,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서 중앙은행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나라 한 달에 한 번씩, 미국은 1년에 8번, 우리나라는 매달 열리고 미국은 1년에 8번 FOMC라는 게 열려서 기준금리의 목표치를 결정을 해요. 우리나라도 아마 내년부터인가 매달 하지 않고 1년에 8번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의 목표치를 타겟을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라는 건 여기서 이제 페더럴 펀드 레이트고 그 목표치가 여기라고 합시다. 이게 뭐 이를테면 2%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2%의 목표치를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2%로 설정을 했다고 합시다. 딱 설정을 하고 나니까 시장금리를 보니까 이 2%보다 현재 균형금리가 더 높아요. 그렇죠? 이 정도가 됐어요. 이게 뭐 한 2.5%라고 합시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균형 시장금리를 가급적 2% 수준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공급곡선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2%로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줘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얼만큼 이동시켜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긴 뭘 해야 돼요? 국채를 매입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데 문제는 이 크기를 중앙은행이 정확하게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중앙은행이 공급곡선을 얼만큼 움직이는지 하는 건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지만 이 수요곡선의 기울기나 이런 함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실제로 정확하게 안다 치더라도 실제 공개시장 조작해서 국채를 사들이고 이거를 옮기는 순간 수요곡선은 여기 그대로 안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고서 이동을 시켰어요. 이동을 시켰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만큼을 이동시켰어요. 했더니 시장에서 관찰되는 시장 금리가 2%도 오히려 낮아져 버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전면에는 국채를 팔아야 되는 거죠. 왼쪽으로 또 이동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해갈 수 있어요.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수하고 학교에 올 때 이미 중앙은행에서는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이 작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침 일찍 벌써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하고는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요 은행들에 이제 전화를 걸고 아침에 오늘 니네 은행의 지급준비금 수요가 얼만큼 될 거니 예상이 대충 어떻게 되니 오늘 대량으로 예금 인출이 발생하거나 예금이 들어올 게 뭐 계획이 있느냐 그래서 지급준비 규모가 니네가 필요한 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를 주요 은행들 이런 걸서 쫙 조사를 해요. 중앙은행에 전화 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쭉 종합을 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대충 지급준비금에 대한 수요가 얼만큼 어제에 비해서 변할 것이다. 이게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왼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감을 잡고 그 감에 따라 가지고 오늘 공개시장 조작을 얼만큼 할 건가를 결정을 해요. 근데 그 예측치와 실제 하는 거를 보면은 정확하게 실제하고는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비슷하게는 가지만 2%에 맞추도록 이것을 비슷하게 이렇게 이동시켜 가지고 가지만 이게 2%로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니라 1.95, 1.97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덜 했다 치면 2.01, 2.02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2%로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홈페이지나 더 좋은 거는 미국의 페더럴 미국의 페드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 데이터가 매일매일 얼마치 결정되는지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시간을 놓고, 예를 들면 이게 뭐 2000년 1월 1일이다 그러면 이때부터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타겟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기준금리 목표를 낮추고 또 그 다음에 날 또 낮추고 가다가 어느 날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타겟은 한 달 동안 우리나라 같으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뭐라고 보도자료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부터 앞으로 다음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뭐 정확하게 하면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목표 기준금리를 몇 %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달 동안 이거는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타겟은. 그죠? 다음 달에 똑같이 동결 그러면 이게 계속 가는 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인하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 데이터를 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준금리 낮출 때는 여기서 이렇게 잡고 여기서 또 이렇게 놀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이거하고 정확하게 맞지가 않고 타겟은 그 대신에 그냥 숫자로 이렇게 정해준 것이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공개시장 조작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확 떨어질 기준금리 목표를 낮추게 되면 공개시장 조작을 어떻게 했어요? 왕창 해야 되겠죠. 그죠? 이쪽이든 이쪽이든 왕창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때는 사실은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씩 요거를 미세 조정하는 거니까 조금씩 운영을 해요. 사실은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단기 국채를 사고 팔면서 공개시장 조작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기준금리를 확 내리거나 이럴 때는 실제 국채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조정하는 요 과정은 이렇게 움직일 때는 국채를 사고 팔고 안 해요. 뭘 하냐면은 리포라고 하는 거고 오늘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리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업 학기 초에 얘기했던 그걸 통해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일물이라는 것은 7일 뒤에 다시 반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걸 실제로 국채를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국채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게 조금 이렇게 갔다 그러면 내일은 좀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RP라는 걸, 리포라는 걸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떨어질 때는 실제 국채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공개시장 조작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카운트 랜딩을 봅시다. 디스카운트 랜딩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자율, ID라고 하는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은행한테 얼마나 빌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웁시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요 수평선으로 된 있는 공급 곡선의 위치를 이렇게 밑으로 갔다 위로 올렸다 할 수 있는 게 다예요. 그죠? 자, 원래 균형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인하를 했다고, 낮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다가 뭐 이를테면 이런 정도로 낮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새로운 ID 프라임이 될 거예요. 균형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됐어요. 다만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질 않고 이런 데서 접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데서 만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수준에서의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균형 페더럴 펀드 레이트하고 같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이렇게 인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떨어짐과 동시에 균형 페더럴 펀드 레이트도 같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역시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얘기가 있고.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만약에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면 전체 지급 준비금 규모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되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만큼은 공개시장 조정의 non-borrowed reserve고 이만큼은 은행이 중앙은행한테 빌린 디스카운트 랜딩이에요. 즉 borrowed reserve가 되겠죠. 그죠? 이 두 개의 합이 전체 리저브의 크기가 될 것이고. 그죠? 여기에서 균형을 이렇게 이루고 있을 때는 디스카운트 랜딩이 제로지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만큼의 디스카운트 랜딩 또는 borrowed reserve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통화정책 수단 법정 지급 준비율을 변화시키는 경우를 봅시다. 자, 여기가 규정이었는데 중앙은행이 법정 지급 준비율을 이를테면 10%에서 15%로 인상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공급 곡선의 변화가 있을까요? 수요 곡선의 변화가 있을까요? 법정 지급 준비율을 올렸다. 그러면 수요 곡선의 변화가 있겠죠. 왜냐하면 법정 지급 준비율을 올리면 은행들은 그만큼 지급 준비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자율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이자율 수준에서 그만큼 더 많은 지급 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따라서 법정 지급 준비율을 인상을 하면 수요 곡선이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자율이 균형 페더럴 펀드 레이트이 상승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공개시장 조작이나 법정 지급 준비율을 변화시키면 균형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 영향을 주게 되고 중앙은행이 미리 설정한 목표치가 있으면 그 목표치하고 가장 가깝게 가도록 공개시장 조작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급 준비율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죠? 즉 우리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디스카운트 랜딩에 적용되는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변화시키는 것 가지고는 중앙은행이 설정한 타겟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죠? 그 대신에 공개시장 조작과 지급 준비율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정책 수단으로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 2%라는 타겟을, 목표치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공개시장 조작은 공급 곡선을, 수직적인 공급 곡선을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맞추는 거고 지급 준비율을 변화시키는 것은 수요 곡선을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이걸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급 준비율을 이렇게 공개시장 조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일어나갖고 오늘 얼만큼 할까 하다 보니 좀 많이 했네. 한 12시쯤 좀 줄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은 은행한테 오늘 지급 준비율이 5%야. 12시쯤 돼가지고 너무 많이 내. 4%로 낮춘다. 그러다가 3시쯤 와서 쏘리 그러면서 7%로 다시 높여라. 이렇게 하면 은행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은행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유동성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루도 몇 번씩 중앙은행이 전화해갖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중앙은행이 그 관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중앙은행이 자꾸 이렇게 바꾸면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아예 넉넉하게 한 20%쯤 갖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20%쯤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출할 여력이 줄어들고 은행의 수익성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죠. 따라서 지급 준비율을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안 해요. 은행들한테 과도하게 이걸 이렇게 자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들한테 과도하게 영향을 주고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고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면 은행 시스템이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99%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한다고 보면 돼요. 어쩌다가 그렇다고 해서 법정 지급 준비율을 변화를 전혀 안 시키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이거를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뭐 꼭 통화 정책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법정 지급 준비율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예금의 사실은 우리가 그냥 수업 시간엔 예금의 10%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은행의 예금에 따라서 좀 달라요, 종류가. 어제 우리가 M2 얘기를 하면서 저축성 예금에는 이게 0%의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은행의 예금에 따라 다르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통화정책 수단으로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또 디스카운트 렌딩이라고 하는 것도 통화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통화정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과서에는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 통화정책을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물론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스펙트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할 때는 공개시장 조작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정부가 발행한 단기 국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정부가 발행한 단기 국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종류의 채권을 공개시장 조작의 대상으로 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위기 때 보면은 어떤 특정한 채권을 공개시장 조작의 대상으로 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소위 말해서 양적 완화라는 양적 완화라는 걸 보면은 중앙은행의 자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던 정부 국채라고 하는 것은 공개시장 조작을 위한 단기 국채였어요. 근데 정부가 발행한 단기 국채뿐만이 아니라 장기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이제 단기 국채뿐만 아니라 장기 국채가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양적 완화의 대상이에요. 즉 이런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공개시장 조작이나 이런 것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수행 방법이었고 근데 장기 국채라든지 다른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양적 완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나중에 다음 시간에 그 얘기는 좀 더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은행한테 주는 이 이자율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하한선을 이루는 이 이자율 자체도 변화시키면서 균형 이자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디스카운트 레이트하고 마찬가지로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영향을 주지 일반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못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균형이 이런 데서 있으면 이것을 좀 바꿔봤자 여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고 특별히 이것이 뭐 이 수평선에서 만나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만 부분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애플리케이션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디스카운트 레이시 상한 이 이자율이 균형 페더럴 펀드 레이시 하한을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이에요.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분석은 우리가 했으니까 그 있는 관련되는 내용들을 잠시 보도록 합시다. 두 가지 종류의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 있다고 써놨어요. 하나는 다이내믹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고 또 하나는 디펜시브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금리를 이렇게 목표 금리를 낮출 때 또는 높일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공개시장 조작이 다이내믹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리고 기준금리의 타겟이 별로 변화가 없을 때 여기서 미세 조정을 해주는 이런 공개시장 조작을 디펜시브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추석이 됐어요. 또는 설이 됐어요. 자,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어떻게 할까요? 내일 모레가 설이에요. 설이 가까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험 문제 내기 굉장히 좋은 예인데 설이 얼마 안 남았어요. 구정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장에서 자금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 공개시장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만약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공개시장 조작은 공급곡선을 움직여주는 거고 공급곡선을 움직여주는 것은 타겟 웨이트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수요가 뭔가 변하니까 공급을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수요가 어떻게 움직일까? 지급준비급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움직일까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죠? 설이 되면 현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죠? 왜? 세뱃돈 주고 뭐 이런 것들 할 테니까.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되겠죠.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 이제 예금이 줄어들어요. 그죠? 예금이 줄어들면 지급준비금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도 되죠. 그죠? 법정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그럼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게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이자율이 떨어져요. 그죠?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타겟과 굉장히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시장 조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곡선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공개시장 조작을 왼쪽으로 움직여줘야 되겠죠. 수요곡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2%하고 맞추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즉 설이 되면 뭐 또는 설이 아니라 세뱃돈이 아니라 추석 대배가나 이런 식에 대해서 현금에 대한 하여튼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공개시장 조작은 중앙은행이 아주 특수하게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갈 수가 있겠어요. 국채를 사고 판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야 돼요? 국채를 지급준비금을 줄이는 거니까 국채를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게 되면 돈이 나가는 거고 국채를 팔게 되면 돈이 들어오는 거죠. 지급준비금을 줄게 되는 거니까 국채를 팔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 예고. 자, 이 공개시장 아까 우리가 법정 지급준비율이 과거에는 사실은 통화정책의 수단으로도 사용이 됐었어요. 우리나라도 사용이 됐었고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 법정 지급준비율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수행하기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그런 데서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법정 지급준비율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공개시장 조작이란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시장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국채를 사고 팔고 아니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리포마켓 같은 게 잘 발달돼서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국채시장이라는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후진국에서는 국채시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시장 조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아니죠.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고 팔고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없어버리면 시장이 없어버리면 우리가 여기 말하는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 오픈마켓이라는 게 아예 존재해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공개시장 조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채시장이 어느 정도 발달해 있어야만 공개시장 조작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공개시장 조작은 국제시장이 어느 정도 발달된 그래도 좀 괜찮은 나라에서만 사실은 하지,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되겠어요. 공개시장 조작의 장점은 얼만큼 공급선을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 국채에 사고 파는 양을 조절함으로써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우리 어제 본원 통화를 컨트롤하는 거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굉장히 신축적이다. 얼만큼 할지, 크게 할지, 조금 할지 하는 것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잘못한 경우에도 이걸 오른쪽으로 옮겼는데 보니까 시장에선 예상과 달리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더라. 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급을 늘렸는데 알고 봤더니 왼쪽으로 움직였더라. 그럼 다시 재빨리 왼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반대로 또 시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일단 마음 먹으면은 금방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 시차가 사실은 거의 없는, 결정을 하고 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겠어요.